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수조원대 보물 발견. 2. 한국에 속하는가 아니면 일본에 속하는가? 3. 영국의 협력 초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 제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국가의 자원을 강탈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파괴를 초래한 사건들로 악명 높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일본의 확장주의와 무차별적인 민간인 공격에 관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잔혹한 침공.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침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필리핀 등에서 민간인에 대한 학살과 강제징용이 있었습니다. 난징 대학살. 1937년 일본은 중국 난징을 침공하였고 그 결과로 대량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하였으며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징용과 강제노동. 일본은 점령 지역에서 노동자를 강제로 징용하고 인도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인종차별적인 강제노동을 시행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일본 제국의 잔혹성과 탐욕을 상징하는 것으로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끝자락 전남 지역에서 100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탐사 결과 묻혀있는 금의 양이 기존에 밝혀진 것 외에도 상당수가 지하에 묻혀있는 상황. 이에 놀란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금광 개발 업체들이 한국 금을 노리고 진출에 욕심을 냈다고 합니다. 일본 또한 자기 지분을 주장하며 한국 금을 탐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야, 여기를 뚫어야 해. 탐사대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한 군데를 가리켰죠. 인부들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연간의 조사 끝에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대장이 가리킨 지점을 파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판 지점은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반짝이는 금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순도 높은 금이었기에 사람들의 기대는 더 높았는데요. 전남 해남군 황산면에 위치한 모이산 광산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선사했습니다. 해남 모이산 지하서 잭팟 터졌다. 300억 원어치 금광석 발견. 지질현 탐사기술 적용. 진도 해남 광산서 순수 금만 630여 kg. 그동안 한국에서는 금 채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원티는 6g, 황금빛 꿈을 캔다. 모이산 광산 개발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금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죠. 한때 채산성 문제로 채굴이 어려웠던 광산. 대한민국은 지역 곳곳에 금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지지부진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이산 광산의 투자 성공으로 많은 이들이 고무되면서 본격적인 금맥 찾기 열풍이 불었죠. 국내 금 95% 생산 해남 모이산 금광을 가다. 금맥 찾아갱도 4.7km 뚫어 금값 올라서 일할 맛 나죠. 그 결과 진도군 가사도에서도 엄청난 금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광대역 유도분극 정밀탐광 기술을 동원해 가사도 주변에서 상당량의 금이 묻혀있다는 사실을 발견. 대략 21만 톤에 가까운 금광석이 가사도 지하에 있다는 것을 파악했죠. 광대역 유도분극 기술은 기존 시추를 통해 광석을 분석하는 방법이 아닌 교류 전류를 땅 속으로 흘려 광물 부존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지하 100m 이내의 광물만 탐사할 수 있으나 이 방식을 이용하면 지하 300m까지 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기법이죠. 그 결과 금액만으로 따져봤을 때 300억가량의 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황산, 진도 가사도 300억 규모 금맥 발견. 그런데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300m 밑까지 광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가사도 금광에 묻혀있는 금의 수준이 상상 이상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알려진 최고 금광인 시베리아 남동부 수호이로그 지역에서 발견된 금광보다 러시아서 85조 규모 사상 최대 금광 발견. 더 많은 양의 금이 대한민국 가사도에 묻혀있는 것이 알려진 것이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300억 원 수준의 금만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100조 원 수준의 금이 묻혀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금광 역사에서 최고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호이로그 지역에서 발견된 금광이 대략 85조 원 가치인 것을 감안할 때 가사도 밑에 묻혀있는 금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 할 수 있죠. 물론 지하 깊숙이 묻혀있는 금을 꺼내기 위해선 인력은 물론이고 채굴에 있어서 조심성을 기해야 하는 것이 사실. 그러나 묻혀있는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걸 온전하게 파낼 수만 있다면 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금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 어디에서나 금을 발견할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노다지 열풍이 가능했던 것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금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대한제국 시절 생겨난 말 노다지 유래 노터치.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금의 나라였습니다. 신라시대에는 경주의 대부분의 가옥에서 금을 사용한 가옥을 볼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풍부한 금을 선조들은 캐서 사용했습니다. 이 명성은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과 서역까지 넘어가 신라를 통칭할 때 금의 나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금을 기대하고 신라를 찾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신라시대 유물의 상당수는 금을 이용한 유물이 많죠. 더 놀라운 것은 특별히 힘을 들이지 않고도 지표면에 있는 금을 채취하는 수준에서 신라는 엄청난 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지하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이 묻혀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인력과 추출 기술만 있다면 사그라들지 않는 대박의 꿈 대한민국 금광을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땐 세계 3대 금광. 금광에 먼저 손을 댄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은 한국 광산의 가치를 눈치챘죠. 일제는 한국 지리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광산을 만들기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 결과 일제는 각 지역에 광산 하나를 개발할 정도로 전 국토에 펼쳐진 금을 얻기 위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이때 노다지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기 시작했고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금광산 찾기에 몰두했습니다. 조선 최대 벼락부자 최창학의 황금광시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금광 발견으로 천만장자 등극. 실제 일제강점기 시절 거부로 유명했던 최창학은 금광산 개발에 손을 대 엄청난 부를 누렸던 인물이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가 암살당하기 전까지 사용했던 경교장의 원래 주인이 최창학이었습니다. 그는 금을 통해 얻은 돈을 종로의 땅을 구입하는 데 소모했고 그 결과 일제강점기 최고의 부자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 묻혀있던 금은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양이 묻혀 있었습니다. 일제가 미국은 물론이고 제국주의 국가들과 대결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조선에서 캔 금 덕분이라는 설명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금은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광산 개발과 기술 개발에 투자했다면 대한민국에 묻혀있는 금을 온전히 다 캘 수 있었겠지만 일제 패망 이후 혼란스러운 현대사를 거치면서 6.25 전쟁 시기 많은 수의 금맥 탐지 기술과 광맥 위치가 실전되었습니다. 한때 한국 최대의 금광. 이렇게 망가졌다. 잃어버린 섬. 장좌도.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광산 역시 일제강점기 시절 개발을 위해 열어두었다가 잠시 개발을 멈춘 곳으로 채산성이 있다고 확실한 곳들만 문을 연 곳입니다. 충북 음성 무급광산과 충남 청양 구본광산이 대표적이죠. 1952년 문을 연 이 광산들은 월 60, 80kg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광산이었지만 갱도 붕괴 사고와 광부 임금 인상, 금값 하락이라는 악재들이 겹치면서 수지를 맞출 수 없어 폐광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대한민국 금광을 연구한 권용일 금광연구가에 따르면 무급과 구본광산 역시 대한민국 최대 금 생산을 도맡은 곳이었지만 다른 곳에 묻혀있는 금은 더 많은 양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는데요. 그의 예견대로 가사도 금광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된 것입니다. 더 좋은 소식은 가사도 금광 외에 다른 곳에도 이와 같은 대규모 금광 산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데요. 권용일 금광연구가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묻혀있다. 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100년 전 문헌에 숨겨진 보물지도 진짜 금이 나올까? 해외에서도 한국의 대규모 금광 개발 소식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국제 금값, 안전자산 수요 몰려 5주 만에 최고치.
특히 안전자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을 찾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묻혀있는 금을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 금관개발 업체 블루버드 머천트는 최근 충남 청양 구봉 및 고창 금관 개발에 재시동을 걸며 금채굴에 열의를 보였습니다. 콜린 피터슨 최고 경영자, CEO는 서울을 방문해 개발 관련 전략적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구봉 고창 금광 개발 재시통 영 블루버드 머천트, 사업 허가 기간 등 관련 규제 점검, 영국 상장 광산개발기업 거창 금광 프로젝트 착수, 사업 허가 기간 및 규제에 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CEO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며 모든 사업을 챙긴 것입니다. 한국 외에도 수많은 금광 개발에 도전한 피터슨 CEO가 유달리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에 묻혀있는 금맥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일 것이라 추측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세계적인 금 채굴 기업인 뉴몬트 역시 한국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921년 창립되어 미국과 캐나다,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 금 채굴 사업을 벌이는 뉴몬트 역시 금 관련주 몰리는 뭉칫돈 미 금광업체 뉴몬트 승승장구. 최근 한국의 금 매장량에 관심을 보이며 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앵글로골드, 아얀티, 킬로스골드 등 금 채굴업계에서는 명망 있는 회사들이 한국 금광을 노리고 한국 사업체를 준비하고 있거나 채광 지역을 찾고 있는 가운데 기존 한국 금 채굴 기업들은 추가 금광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죠. 특히 가사도 금광으로 초대박을 맞이한 골든선 회사는 고무적인 결과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신기술로 전남 가사도에서 300억 금광 찾았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변 섬들도 살살이 뒤져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금광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원이 없어 항상 자원 빈국 소리를 듣던 대한민국이 금을 통해 자원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금값이 날로 상승하고 있기에 광산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 일본에서는 한국의 대규모 금광 발견 소식을 전하며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투자한 광산을 한국이 이어받아 개발했으니 광산의 상당 부분의 지분을 일본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본의 헛소리를 들은 한국 광산 개발업자들은 어디까지나 기술을 갈고 닦아 금을 채굴한 곳은 대한민국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가한 후 삼성 등으로부터 국산화 역풍을 겪었던 일본이 그 반격으로 놀라운 일을 발표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을 완전히 능가해버리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인데 수많은 언론들은 일본의 무모함에 황당함을 드러냈고 이를 본 일본인조차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대실패를 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요타 등 일본 기업 8곳이 모여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회사 설립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내부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 회사의 명칭은 라피더스로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의 필수적인 이 나노급 첨단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요타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등의 출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연구개발 거점의 기초를 다지는데 700억엔을 지원하고 도요타, NTT, 소니, 키옥시아 등 7개 회사가 각각 10억엔, 그리고 미쓰비시 은행은 3억엔을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신회사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미국 IBM 등과 차세대 반도체 공통 연구를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을 세우고 양산과 연구 부분에서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삼성과 인텔, TSMC의 파운드리 개발 일정까지 소개하며 자신들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상태입니다. 신규 회사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인 도쿄일렉트론의 전 사장과 미국 웨스턴 디지털 일본 법인장 등 반도체 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합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를 바탕으로 2나노미터 이하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본 일본인들은 황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민간 8개 사이 합계 투자액이 80억엔 정도라니 기가 차다.
왠지 히노마루 연합 반도체 같아서 엘피다가 생각난다. 엘피다도 무너졌고 일본 디스플레이도 끝장나고 있는 판국에 이것도 안 되겠지. 나라의 지원이 단지 700억엔 이란이 TSMC 설비 투자 규모는 5조엔 정도다. 이것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ASML 노광장치 1대 가격이 400억엔인데 이렇게 일본 정부의 투자 지원과 기업들의 참여가 미약하다고 한탄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 대표 기업들이 10억엔 정도씩을 출자하는 것은 기부금 정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마지못해 이름을 올렸고 반도체 성공에 대한 기대가 없음이 드러났다는 평가죠. 1990년대 5조엔 정도이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은 절반 가까운 저비율을 보였지만 현재 50조엔 규모로 급성장한 시장에서는 10% 정도로 추락한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주도로 살리려 하는 상황인데 과거 사례는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장기의 벌칭인 히노마루 이납이라는 용어를 즐겨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주도 사업에서는 크게 3번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일본인들이 언급한 것처럼 엘피다 메모리의 파산이었죠. 1999년 NEC와 히타치 등이 D램 사업을 통합해 엘피다 메모리를 만들었고 2003년에는 미쓰비시 전기의 D램 사업을 흡수하며 삼성 추격에 열을 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들어 사업이 어려워지자 일본 정부는 공적 자금 300억엔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걸국 3년 후 엘피다는 파산했고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2012년 만들어진 재팬 디스플레이 JDI 관련입니다. 히타치, 도시바, 소니 등이 핵정 사업을 통합해 한국 LCD 산업을 타도하겠다며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2020년 주력 공장을 매각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페이스 제트 사업입니다. 2008년 일본 정부는 1,500억엔 줌 500억엔을 지원하며 소형 여객기 개발 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만 6번 연기하며 9년간 시간을 끌었고 개발비도 7배인 1조엔으로 증가했습니다. 걸국 2020년 해당 사업을 주도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봤으며 현재는 사실상 개발을 포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에서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와 이마바리 조선 등이 뭉치며 한국을 넘어서려 했지만 현재는 신규 수주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협력입니다. 일본 대표들은 최근 미국을 찾아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 거점에는 도쿄대, 산업기술원, 이화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며 IBM을 포함한 미국과 유럽 기업의 합류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에 밀리던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이 나노를 개발해 삼성과 TSMC를 따라잡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2025년이 나노급 공정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와 AI는 물론이고 차세대 미사일과 레이더, 전투기 등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평가받는 부품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아질수록 소비 전력은 줄고 정보 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이 자국 내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13조 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공통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에 3,500억엔, 첩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데 4,500억엔, 히토류 같은 반도체 필수 소재를 확보하는 데 3,700억엔을 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협력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반도체 설계나 소재 부품, 장비 등에 초점을 맞춰왔던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생산에 필요한 기술자나 노하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본 교수는 반도체 강국 한국이 10년 이상 장기 계획을 세우는 마당에 일본은 20에서 30년 이상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또한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대만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TSMC나 삼성 공장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은 군복을 입고 작전 지휘센터를 방문해 전쟁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언제라도 대만을 힘공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앙군사위 총사령관 직함을 추가하며 군부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간파한 일본 역시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며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에는 최대 4,700억엔을 지원하고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마이크론 또한 보조금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대규모 투자로 고용과 임금 상승 같은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것뿐 아니라 엔화 가치 하락을 투자 유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차 추김 예산 마련을 위해 22조엔 이상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올해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62조 4천억 엔으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2020년 110조엔 발행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로 인한 일본 정부의 부채는 연말이면 1300조엔에 다다를 전망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2%가 넘어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인데 반도체까지 살리려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TSMC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장을 유치했지만 이 또한 10에서 20나노급으로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상태라 미래에 대한 희망은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TSMC는 일본 내 반도체 인재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지역 대학과 손잡고 인재를 키우려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구마모토대는 2024년도까지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학제를 재편하는 것은 거의 반세기 만의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 대학에까지 톡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IEC 총회 때 차세대 반도체 및 나노기술 13종을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초당 1,000조번의 연산을 해내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평가 방법 5종과 금속보다 200배 단단하고 1000배 이상 가벼운 첨단 소재 그래핀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원의 승인을 거쳐 2에서 3년 후 최종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총회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76개국 2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한국의 엄청난 기술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1.4나노 공정 파운드리를 양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3나노를 시작으로 TSMC를 따라잡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말쯤이면 평판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3나노 이하 공정은 2025년까지 7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 있지만 10나노 이하 비율은 6대4 수준이라 기술 개발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고객 수는 2019년 대비 현재 2배 이상 증가했고 2027년에는 5배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첫 스마트폰 고객은 구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글 스마트폰은 2021년 말 기준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하지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중요 테스트 업체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애플 또한 내년 TSMC의 3나노 공정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판매수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3나노 공정의 기술력 차이를 간접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TSMC는 3나노 공정 기술 개발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에 실망한 고객사들이 50%에 가까운 대량 주문 축소, 오더컷을 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추격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올해 54조 원 투자를 그대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기업 8곳이 8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과연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말이죠. 한국을 조롱하고 비웃고 한국을 뒤통수 친 것을 자랑인 양 미국 국민들 앞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바이든. 최근에는 반도체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영국의 암과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이 손을 잡고 1.8나노 반도체 파운드리를 협력해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충격적인 계획까지 발표했죠. 자, 그런데 영국의 암이 대반전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대신 삼성과 손을 잡고 삼성에 올인하기로 했다는 대반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찍소리도 못하고 삼성도 을로 만든다는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 ASML. 날로 격해지는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ASML은 슈퍼갑으로 불립니다. 보통 상황에선 장비를 주문하고 돈을 쓰는 쪽이 갑, 주문을 딴에 만들어주는 쪽이 을이지만 ASML엔 이런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1.2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돈보따리를 들고 찾아가도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올해 3나노미터, NM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반도체 양산을 앞둔 TSMC와 삼성전자의 승부는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이 EUV 노광 시스템을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갈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견제 속에 반도체 자립에 사활을 건 중국에도 ASML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 회사 기술과 장비를 손에 넣기 위해 국가 자존심도 접었습니다. ASML은 세계 반도체 노광, 리소그래피, 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광 장비는 실리콘 웨이퍼, 둥근 원판에 빛을 쏴 회로를 새겨주는 기계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고 가늘수록 칩 크기가 작아져 웨이퍼 한 개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도 적어지고 성능은 높아집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 보고서에 따르면 ASML은 매출 기준 세계 노광 장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지배합니다. 기술 수준에 따른 여러 종류의 노광 장비 중에서도 EUV 노광 시스템은 ASML 점유율이 100%입니다. 전 세계에서 ASML만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UV 노광 시스템은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회로를 새기는 공정에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대만 TSMC도 삼성전자도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초미세 공정 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구현해낼 EUV 장비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ASML 한 해 생산 가능한 EUV 장비는 30에서 40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ASML은 9일 발표한 2021 연간 실적 보고서에서 2020년 31대, 2021년 42대의 EUV 장비를 고객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3나노미터 양산 경쟁에 돌입한 TSMC와 삼성전자가 물량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EUV 장비 대당 가격은 1억 4천만 달러, 약 1,700억 원 수준인데 아무리 높은 값을 불러도 손에 넣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갑으로 통하는 네덜란드의 ASML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반도체 업계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영국의 암, 휴대폰, 태블릿 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설계 도면입니다. 아무리 애플이 아이폰을 잘 만든다고 해도 고성능 반도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데 이 고성능 반도체는 네덜란드 ASML EUV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자체를 만드는데 설계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이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한데요. 이 모바일 AP 설계 도면 시장은 전 세계 90% 이상을 바로 영국의 암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40조 원에 샀을 당시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현재는 50조, 60조 원을 주고도 못 삽니다. 한 국가나 기업이 암을 사서 반도체 시장 전체를 왜곡할까봐 모든 국가들과 기업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미국도 엔비디아를 내세워 암을 인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이제는 미국이라는 힘을 내세워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과 영국의 암이 손을 잡아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IT 매체 윈도우 센트럴은 인텔 IFS의 목표는 수익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파운드리가 되는 것, 즉 현재 2위인 삼성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암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바이든이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온갖 충격적인 일들을 벌여왔지만 이번에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대반전을 만들어내며 바이든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암과 손잡고 1.8 나노를 개발해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바이든의 계획과는 반대로 암이 미국 대신 한국의 삼성전자를 택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은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암과 관련해 한국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이 이렇게 바이든의 뒤통수를 때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손정혜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한국에 왔을 때도 이재용 회장은 손정혜 회장이 뭔가 특별한 제안을 할 것 같다 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는 삼성이 컨소시엄을 꾸려 암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과 손정희가 삼성의 돈을 받고 암 지분을 삼성에 대규모 파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렇게 반도체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암을 팔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손정혜 회장은 돈이 부족해 일생일대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정혜 일본명 손마사요시 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난해 4분기 59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미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 27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술, IT 업계 투자를 위해 조성한 비전펀드에서 58억 달러, 약 7조 2,7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전펀드를 통해 우버와 도어대시, 의워크 등에 1,400억 달러, 약 175조 6천억 원 넘게 투자해 한때 664억 달러, 약 83조 3천억 원의 평가이익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이들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현재 67억 달러, 약 8조 4천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소프트뱅크는 공유 오피스 의워크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보시면 1주당 10달러가 넘었던 의워크는 현재 50센트도 안 됩니다. 20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것이죠. 소프트뱅크가 홀로 투자한 금액만 20조 원이 넘는데 의워크의 기업 가치는 고작 4,500억 원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증시 규칙상 1달러 미만으로 계속 거래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뱅크는 47센트로 이대로 존만 있다가는 상장 폐지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망해버렸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의워크가 건물 임대료까지 내지 못해 최근 소송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금 130조 원을 보유한 삼성의 손정혜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도움을 요청했고 손정혜 회장을 구해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보유한 곳도 삼성전자뿐입니다. 암 지분까지 팔아서라도 손정혜 회장은 현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암이 미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삼성과 손을 잡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설계에만 올인했던 암이 이제는 독자 반도체를 제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후공정까지 모두 가능한 유일한 업체 삼성전자와 손을 잡아야만 가능합니다. 주요 외신들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의 오랜 친분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 역량을 고려한다면 암2 사업 진출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라며 암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암은 모바일 기기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모바일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개발을 총괄했던 고위 임원이 2월부터 암에 합류해 해당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암이 핵심 고객사인 퀄컴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잡은 모바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뛰어들면서 협력사에서 경쟁 상대로 입지를 바꿔내고 있는 셈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퀄컴과 미디어텍 등 주요 반도체 설계 기업에 모두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갖춘 암이 자체 반도체 출시를 검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우선 퀄컴과 암은 현재 다소 불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암위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새 아키텍처, 반도체 설계 기반의 모바일 프로세서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은 퀄컴이 활용하려는 새 반도체 아키텍처가 자사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암은 퀄컴 등 고객사에서 거두는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대폭 높이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프로세서 아키텍처 분야에서 95%에 이르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퀄컴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가 암위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반기 나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둔 암위 기업 가치를 유리하게 인정받으려면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도 자체 반도체 출시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암이 단순히 고객사에서 라이선스 비용을 거두는 것을 넘어 자체 반도체로 수익 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자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암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TSMC와의 협력이 필수인데, TSMC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의 뒤통수를 때린 암과 손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삼성만이 암을 도와줄 수 있죠. 게다가 암이 위치한 영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과 FTA를 맺는 등 한국과 영국 기업 간 사업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세금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들로부터도 훨씬 자유롭죠.